자, 우리 이제 2018년 모의고사 문제풀이가 시작이 됐고요. 제가 문제를 먼저 나눠드렸어요. 여러분들 시간 맞춰서 풀었을 거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 수강생들도 마찬가지로 이 모의고사 문제는 실제 내가 시험 연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몰랐던 거 알아가는 그게 아니라 시험장에 내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문제를 빨리 풀고 얼마나 정확하게 풀지에 대한 연습 플러스 공부라는 거예요. 마무리 정리.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먼저 받아서 문제를 5분 동안 저는 이제 항상 5분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맥시멈 7분 안에 이 문제를 다 푼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항상 초를 재서 분을 재서 그 시간 안에 문제 푸는 연습 그리고 정확하게 문제 푸는 연습. 그래서 보면은 쉬운 문제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것도 연습이고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쉬운 문제도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요. 우리 이제 합격생들이 이제 와서 가끔 얘기할 때 처음에 제가 문제를 좀 쉽게 냈을 때가 있었는데 그것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됐대요. 왜냐하면 쉬운 문제를 자꾸 많이 풀어보다 보니까 시험장 딱 갔더니 다 이거 너무 가볍고 쉬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문제를 빠르게 풀어가는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할 때는 어려운 문제도 좀 넣지만 쉬운 문제도 넣고 그 쉬운 문제라는 건 결국 뭐냐면 매년 출제되는 것들, 자주 출제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자주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자, 문제 푸는 연습을 우리 충분히 하고 갈게요. 하루에 제가 가급적 4회 분량을 하려고 해요. 뭐 만약에 좀 더 늦어지면 3회가 될 수도 있지만 하루에 4회, 그러니까 4시간 동안 1시간에 1회씩은 다 풀고 갈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좀 많은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여러분 1번 문제는 여러분들 우리 그 학원 모의고사에서 했던 문제예요. 근데 요거 제가 학원 모의고사 해서 좀 새롭게 또는 어렵게 출제했던 문제들 조금씩 갖고 와서 같이 넣어서 풀 거예요. 왜냐면 의아한데 수업을 못 들은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요 문제가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쵸? 그게 제 의도였어요. 여러분들 뭐야 이거 약간 이런 마음 들라고 미처 몰랐지? 이거 하려고 했던 내용이었어요. 자, 만성질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만성질환의 이완기간에 절대적 기준이 없으며 미국 보건부에서는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하지만 1년 이상으로 정의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1년 못 봤는데? 그쵸. 그 생각이 들었을 거고요. 근데 만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하는 곳이 막 다 다르니까.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으로 하는데 1년 이상으로 정의하기도 한다라는 거. 그다음 결핵, 에이즈 같은 만성 감염성 질환도 이완 기간이 3개월 이상이니까 만성 질환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에 대해서. 왜 아니에요? 만성 질환은요. 원인이 불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대책이 없어요. 그냥 당뇨병, 고혈압, 원인이 뭐예요?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완치가 돼요, 안 돼요? 완치도 안 돼요. 그거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거 상황에 대한 대책이죠. 근데 이런 결핵, 에이즈 같이 만성 감염성, B형 간염이나 이런 것들도 질병 자체는 만성이기 때문에 3개월 이상 지속이 돼요. 그래서 만성 감염성 질환이라고 하지 만성 질환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진 않아요. 보건학적 대처 방법, 보건학적으로 이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방법이 굉장히 뚜렷하게 있죠. 그래서 그 일반적인 만성질환이랑은 굉장히 다르다란 말이에요. 얘는 그 바이러스, 그 균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지 다른 대책이 필요하진 않은 그러한 질병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만성질환으로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만성질환은 성인병, 흔히 말하는 성인병, 생활습관병, 요런 것들, 만성 퇴행성 질환, 그래서 생활 습관이 영향을 미치고 주로 성인이 될수록 질병 이완율이 많아지고 이러한 것들을 만성 질환이라고 하지 이런 감염성 질환을 만성 질환으로 분류하진 않아요. 다음에 3번 보시면은 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당뇨 이런 임신과 관련된 질환들, 고혈압 만성질환 대표적이고 당뇨병 만성질환 대표적이죠. 만성질환과 특성이 굉장히 유사해요. 그리고 근데 그 대상 자체가 임산부, 신생아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는요. 만성질환으로 또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 추가로 개념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성질환의 발생 가능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커지기 때문에 각 요인들에 대한 노출 감소시키는 1차 예방 역할이 가장 근본적이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만성질환에 대한 설명. 그래서 아닌 게 2번이 되는 거예요.
해소됐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 다음에 2번 문제 보실게요. 새우에 의한 수은 중독의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새우 속에 있는 수은 농도를 측정한 다음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새우를 먹는 빈도를 조사했대요. 자, 그러면 위해성 평가에서 어느 과정에 해당돼요? 이거는 노출 평가가 되겠죠? 자, 우리 위해성 평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돼요? 건강 위해성 평가할 때 제일 처음 뭐 해요? 유해성, 위험성이라는 거, 유해성. 이 물질이, 예를 들면 수은이 얼마나 인체에 위험하지? 그 확인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정성적인 평가를 한다. 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유해성을 평가한 다음에, 자, 그게 끝나고 나면 뭐래요? 용량 반응 평가. 그래서 그래, 수은이 위험하긴 하네. 그러면 이게 얼만큼의 용량일 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얼만큼 몸에 쌓였을 때 영향을 미치지? 그런 정량평가, 정량적인 평가, 얼만큼의 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게 노출평가. 그러면 수은이 이만큼의 용량에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인자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수은에 노출되고 있지? 그럼 수은이 주로 일반적으로 공업성, 어떤 산업 중독이 아닌 이상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올까? 주로 바다에 있는 해산물들, 어패류들이 수은 농도가 높다. 그러면 그 어패류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먹게 되는지, 섭취하게 되는지 그걸 평가하기 위해서 수은에 있는 농도, 그다음에 새우에 있는 수은의 농도, 그리고 사람들의 섭취량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노출 평가에 대한 거고, 자, 노출 평가까지 다 끝났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위해도를 결정한다. 그래서 어떤 노출 수준에서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 위해도 관리까지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노출평가, 정답이 3번이죠. 다음 3번 문제. 진단검사의 신뢰도 증가시키는 방법. 자, 신뢰도는 뭐죠? 신뢰도가 뭐예요? 진단검사의 신뢰도라는 건? 얼마나 일관된 값을 나타내느냐, 얼마나 계속해서 똑같은 값이 나오느냐, 잴 때마다 똑같은. 자, 그럼 요 신뢰도랑 우리가 비교해서 보는 게 타당도가 있었죠? 타당도는 뭐예요? 얼마나 정확한 값을 측정해내느냐였죠. 그럼 신뢰도를 증가시키는 방법, 민감도와 특이도를 높인다. 어때요?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아지면 타당도, 그쵸? 정확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고, 표본수를 줄인다. 어때요? 표본수를 줄여서는 신뢰도를 높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진단검사의 신뢰도를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는 표본수를 좀 더 많이 해서 얼마나 증가시키는 게 좀 더 유리할 수가 있고, 줄이는 거는 신뢰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적절하지가 않겠고, 검사 시기 조건을 표준화한다. 이건 어때요? 검사를, 자, 어떤 사람들이 혈압을 재는데 어떤 사람은 아침에 재고, 어떤 사람은 저녁 때 재고, 또 어떤 사람은 수은혈압계로 재고, 어떤 사람은 전자혈압계로 재고.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 문제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검사 도구가 얼마나 신뢰도가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역학조사를 할 때 역학조사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계속 일관된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검사 시기나 조건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겠죠. 또는 한 사람에 대한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검사 도구의 신뢰도를 제대로 확인을 하려면 내가 똑같은 체중계를 이용을 하더라도 옷을 입고 쟀을 때랑 벗고 쟀을 때랑 아침에 쟀을 때랑 저녁에 쟀을 때랑 달라지겠죠. 그러면 시기, 그 다음에 올라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똑같이 맞췄을 때 좀 더 정확하게 신뢰도, 계속 똑같은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개통오차, 시스테믹한 에러를 줄인다. 개통오차라는 거는 뭘 의미할까요? 시스테믹하게 오차가 있대요. 알아야 돼. 이거 역학에서 하는 거잖아. 개통오차가 뭐예요? 개통오차, 시스테믹하게 에러가 있다라는 거는 뭔가 틀어졌다는 거예요. 바이어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이어스가 있으면요, 어떤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정확하게 재려고 해도 계속 똑같은 오류가 계속 생기게 되는 거죠. 시스테믹한 에러. 그러니까 만약에 시스테믹한 에러가 있다라면요, 신뢰도는
높아요. 그래도 신뢰도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뭐냐면 체중계의 0점이 한 0.5kg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그럼 내가 jes을 때 뭐 예를 들어 50kg가 나왔어. 또 쟀어? 또 50kg가 나왔어. 또 쟀어? 또 50kg가 나왔어. 계속 마이너스 0.5가 빠지는 거예요. 계속. 그럼 신뢰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근데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겠죠. 계통오차는. 그래서 자, 신뢰도라는 건 자, 어떤 검사의 재현성, 반복성 계속해서 그 값을 찾아내는 정도를 신뢰도라고 했는데 진단의 시기, 진단하는 사람의 측정 조건 이런 거에 따라서 결과가 일관된 결과가 아니라 막 들쭉날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신뢰도가 없다. 그래서 검사를 반복했을 때 비슷한 검사 결과가 얻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신뢰도다라고 했고요. 그 체계오차, 시스테믹한 에러, 체계오차 또는 계통오차 다 같은 표현이에요. 체계오차, 계통오차, 시스테믹 에러 이 있는 경우에 신뢰도는 높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똑같은 에러이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에러로 똑같은 오차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무작위 오차가 있는 경우에는 신뢰도가 낮아진다. 랜덤하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오차가 있다라면 신뢰도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왜? 결과도 이랬다 저랬다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무작위 오차를 줄이면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게 된다. 그럼 무작위 오차,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측정 방법을 표준화시키고 관찰자를 좀 더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기기를 정교화하고 기구를 자동화하거나 측정을 여러 번 측정해서 그 중앙값을 찾아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겠죠. 그래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들이에요. 이 내용들이. 그래서 타당도와 신뢰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 정답은 3번이죠. 다음 4번 문제 이어서 볼게요.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을 내릴 때 필요한 조건이 아닌 거. 자, 아닌 거래요. 시간적 선후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반드시 필요한 거. 전제 조건. 바이어스가 없어야 한다. 내가 연구 결과가 A가 B의 원인이야 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바이어스가 있었어요. 선택 편견이 있었어요. 또는 정보 편견이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컸어요. 그러면 문제가 인과관계가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바이어스가 최대한 없어야 돼요. 바이어스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겠죠. 통계학적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통계적으로 통계를 돌려봤더니 A랑 B랑 굉장히 관련성이 높다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통계학적 관련성도 있어야 되겠고 비교 위험도가 반드시 1보다 커야 된다. 어때요? 비교 위험도가 1보다 아주 크거나 또 1보다 작으면 뭐예요? 예방 효과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커야 되는 건 아니죠. 만약에 1이다라면은 두 개와 관계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래서 반드시 커야 하는 건 아니죠. 1보다 작은 경우에는 또 그 반대의 의미, 인과관계 A가 B라는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거 브래드포드 힐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적용해서 보다 보면은 통계학적 관련성 이거 그 인과관계 판단 기준에 없었는데 거기에 없었다 하더라도 우선 통계적으로 검증을 해봤을 때 A랑 B랑 뭔가 관련이 있다라는 결과가 나와야지 관련성이 있어야지 그 관련성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또 보게 되는데 애초에 통계적 관련성이 없다? 그러면 A랑 B랑 관련이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인과관계로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에 대해서 좀 봤고요. 인과관계, 브래드포드 힐이 제시한 인과관계 판단 기준이라고 하면은 9가지는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맞는 것, 틀린 것 찾아라. 시간적 선후관계의 기본 전제가 되는 것, 그 밖에 연관성의 강도하면 뭐였어요? 보통 비교 위험도로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 거 담배를 핀 사람이 피지 않은 사람보다 폐암 발생률이 몇 배 높더라. 연관성의 일관성은 그 연관성이 일관되게 보여지고 있다. 어떻게 해서 어떤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했든 미국에서 연구를 했든 2000년에 연구를 했던 2010년에 연구를 했던 비슷한 결과, 일관된 결과가 보여야 된다. 특이성은 뭐예요? 하나의 어떤 원인이 하나의 질병과는 어떤 질병과는 관련이 있는데 다른 질병과 관련이 없어요. 이 질병이 이 요인과는 관련이 있는데 다른 요인과 관련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 특이성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요게 거의 없죠. 용량 반응 관계 많이 필수록
결과도 증가된다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자, 비교 위험도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노출되지 않은 사람보다 노출된 사람들이 몇 배 높아 라고 하면은 얘는 연관성의 강도인데, 용량 반응 관계는 담배를 매일 한 갑씩 핀 사람이랑 담배를 매일 두 갑씩 핀 사람이랑 비교해 봤더니 두 갑씩 핀 사람이 더 질병 발생률이 높아. 그러면 한 갑보다 두 갑이 질병 발생률도 높아졌네. 용량 반응 관계가 되는 거죠. 생물학적 설명 가능성. 그럼 어떤 생물학적 변화로 인해서 어떤 인자가 어떤 영향을 미쳐서 질병을 유발시키는지, 기존 학설과의 일치, 기존에 쭉 담배는 폐암의 원인이야 라고 했는데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로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의심해보는 경향들이 생기겠죠. 실험적 입증. 그래서 어떤 동물 실험이나 또는 동물 실험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어떤 노출 요인을 제거했을 때 그게 없어지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험적 입증이라는 건 조작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 인위적으로 노출을 시키거나 인위적으로 노출된 요인을 제거를 시키거나 이런 식의 조작이 들어가는 경우, 기존의 다른 인과관계와의 유사성, 비슷한 바이러스인데 그 다른 질병이 일으켰던 다른 바이러스가 일으킨 질병이랑 이 바이러스가 비슷한 질병을 일으키네. 그럴 때 그럼 얘가 원인인 것 같아 라고 또 추정할 수가 있겠죠. 판단 기준까지 봤고요.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그럼 라가 되는 거죠. 정답 라. 4번 문제는 잘 풀었어요. 조금 어려웠죠. 그 답은 뭐로 골랐어요? 2번 나와라. 이걸 많이 골랐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라가 되는 거고요. 5번 문제 보실게요. 상수 처리 중에서 정수 단계에서 시행되는 여가법 중에 완속사 여가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영국에서 런던 템즈 강물 완속사 여가법에 의해 최초 처리했다. 그래서 완속사 여가법을 영국식 여가법이라고 해서 1829년에 시행이 됐고요. 완속사 여과지는 여과지 제일 위층에 모래를 60에서 90cm 정도 깔고 중간에 굵은 모래, 작은 자갈, 큰 자갈 각각 두께로 쭉 깔고 최하층, 제일 아래층에 둥근 돌을 빈틈없이 깐다. 이런 것까지 봐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복이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 항상 뭐해라? 봐라.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로 제가 출제하긴 했지만, 이런 것까지 봐야 돼 생각이 든다면 보세요. 왜냐하면 이 여과 처리 방법도 시험 문제 빈출이에요. 워낙 빈출이고 이제 다 쉬워요. 그러면 별걸 다 갖다 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깐다라는 거. 원수를 여과하면은 부유물이 세사층 그 모래 위에 남게 되는데 그게 콜로이드 상의 막이 되고요. 이건 미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생물막이라고 해요. 자, 이 막에는 세균, 조륨, 부유물 이런 것들이 또 이런 것들을 여과하는 작용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물막이라고도 하고 여과막이라고도 했죠. 여과막은 밑으로부터 위로 뿜어올리는 컴프레스드 에어에 의하여 영유 세척한다. 영유 세척은 급속사 여과법. 그럼 완속사 여과법은 사면 대치죠. 정답은 4번. 그래서 사실 보기가 그러니까 보긴 봤지만 내가 미처 공부하지 않은 내용이 있어도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작정하고 내면 사실 제가 여러분들 이거는 틀려라 라고 할 때는 그런 거 낼 수 있어요. 이런 거 조절해서. 그래서 좀 더 이번에 한 번씩 보고 넘어가시고. 6번 문제. 의료비 상승 억제를 위한 정책 대안 적절하지 않은 것. 불필요한 의료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본인 부담 제도를 도입한다. 자, 본인 부담 제도를 통해서 뭘 방지할 수 있다? 도덕적 해이라는 걸 방지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도덕적 해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미리 건강관리해서 잘 하면 되는데, 병원비가 들기 전에 건강관리하면 되는데 의료비가 얼마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럼 아프면 병원 가지 뭐. 이런 것도 도덕적 해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약간 감기 증상 있지만 이 정도는 집에서 비타민 먹고 쉬어도 돼요. 근데 굳이 병원에 가요. 돈이 별로 안 드니까. 그런 것들을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의료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본인 일부 부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거죠. 이거에 가장 이제 의사들이 시골에 의료봉사를 갔는데, 어떤 유명한 사람이 예능 프로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 그 유명한 사람을 굳이 얘기하고 싶진 않아서 그냥 사건만 도덕적 해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은, 의대생들이었어요. 의료봉사를 갔어요. 농촌에. 노인들에게 무료로 혈압을 재주고 혈압약을 나눠드렸어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다음 달에 가도 그 다음 달에 가도 조절이 안 돼요. 보니까 이 동네 노인들이 혈압약을 받아가서 안 먹고 그냥 둔 거예요. 계속.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도덕적 해가 발생한 거예요. 왜냐면 공짜로 줄려보고 공짜로 약 주니까 안 아까운 거예요. 안 먹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100원씩 받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100원을 냈잖아, 내 돈. 약을 꼭 내가 내 돈 주고 산 거기 때문에 그 약을 꼭꼭 챙겨 먹게 되는 거예요. 조절률이 확실히 높아졌어요. 이게 본인 일부 부담에 의한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1번 보기는 맞겠고, 2번에 의사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의사 인력을 증가시킨대요. 자, 의사 인력 보건의료 서비스의 특징 중에서 어떤 특징이 가장 대표적인 게 있었죠? 보건의료 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특징 중에서 정보의 비대칭, 소비자의 무지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자, 그 소비자는 모르기 때문에 의사 공급량이 늘어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공급에 의한 유의 수요가 발생한다. 그래서 의사 인력을 막 늘려버리면 의사가 너무 많아. 그러면 어쨌든 보통 우리가 공급이 많아지면은 필요한 만큼만 사기 때문에 내가 판단해서 사니까 그게 가격 경쟁이 떨어지거나 뭐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겠는데, 보건의료 서비스는 내가 몰라도 의사가 처방하면 검사하고 입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에 의한 유의 수요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의사 인력을 증가시키는 거는 적절한 방법으로 볼 수가 없어요. 고가 장비 도입 억제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고가 장비가 무분별하게 도입되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원가를 뽑아야 되니까 또 의사 유의 수요가 발생하게 되겠고, 진료비 지불 방법을 행위별 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 또는 선불제, 이런 거 선불제라는 건 인두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미리 돈 주고 이거에서 네가 의료비 쓰고 남는 거 너 돈 해. 그럼 의사 입장에서는 예방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러한 방법인 거죠. 그래서 적절하고요. 그럼 적절하지 않은 것 2번. 자, 7번 문제. 뭐 이런 문제를 내고 그래 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면 우리가 중요하게 별로 안 봤던 것, 그래서 낸 거예요. 그래서 나 할 수 있어, 이런 거 출제된 적 있어요. 사용 가능한 감미료의 종류, 그러면 우리가 식품 첨가물에 뭐 보존료, 감미료 등등등등 있었고, 그 다음에 유해 첨가물, 넣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가능한 첨가물은 소르비탈은 우리가 식품 첨가물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애들은 다 유해 첨가물이에요. 그래서 감미료 하면 단맛 내는 거, 달달한 거, 단맛 내는 건데, 그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에는 사카린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글리실리친탄 나트륨 같은 종류들이 있고요. 그리고 소르비탈, 아스파탐 같은 게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이고요. 유해 감미료, 둘신, 톨루딘, 사이클라메이트, 얘네들은 다 유해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감미료뿐만 아니라 나머지 애들도 유해한 것과 식품에 쓸 수 있는 거 있었으니까 이번 참에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시고요. 정답은 2번이죠. 자, 8번에 인구 성장과 관련돼서 국가의 공업화 정도에 따라 1단계는 공업화되지 못한 고도의 성장, 고도 성장의 잠재력이 큰 나라. 여기에서 말하는 고도 성장이라는 건 경제 성장이 아니라 인구 성장의 잠재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2단계는 공업화는 되었지만 과도기적으로 증가하는 단계다. 인구가 증가하는 단계다. 3단계 인구가 감소하는 단계. 이렇게 나눈 사람이 누구예요? 노테슈테인이라는 학자였죠. 그래서 노테슈테인과 톰슨의 인구 변천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정답은 1번이고요. 블레이커는 몇 단계로 제시했어요? 5단계로 CP 블레이커 제시했고요. 정답은 그래서 1번이죠. 어떻게 제시했냐? 노테슈타인과 톰슨 같은 경우는 잠재적 성장 단계 다산다사형 아직 안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증가할 게 예견되는 거죠. 왜냐하면 많이 태어나지만 그만큼 많이 사망하니까. 그러다 과도기적 성장 단계 다산소사, 사망률은 줄어들고 출생률은 계속 높은 상태.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하는 단계, 그다음에 인구 감소 단계는 인구 성장이 이제 끝난 거죠. 감소기로 접어드는 3단계로 했는데, 자, 이걸 구분할 때 공업화 정도에 따라 구분을 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거 가지고는 아니야, 그거 가지고 설명이 안 돼, 부족해 라고 제시한 게 블레이커가 제시한 5단계 고위 정지기, 초기 확장기, 후기 확장기, 저위 정지기, 감퇴기. 그래서 블레이커랑 노테슈타인과 톰슨의 이론들 섞어서 문제로 간간히 출제되는 내용이죠.
마찬가지로 첫 번째 단계 고위정지기는 높은 데 머물러 있다. 정지기예요. 증가하는 거 아니고 고위정지기 출생률, 사망률 다 높아서 인구가 정지해 있지만 앞으로 증가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가 초기 확장기 급격하게 증가하는 단계 그러다 후기 확장기 인구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다가 정지가 돼요. 성장이 더 이상 하지 않고 인구 증가가 정지됐다가 그 다음에 인구가 감소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9번 문제 여러분 조금 9번 아니다. 미안해요. 맞지? 8번 문제.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9번 문제 넘어가면은 병상회전율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병상회전율이라고 하면은 여기 지금 문제에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원래는 보통 이런 거 할 때 그 얼마 기간 동안 뭐 하루 동안 또는 뭐 1년 동안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그 뭐 한 달이라든가 이런 기간을 아마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한 달이라고 치면은 한 달 동안 우리가 가동하고 있는 병상 수는 200개의 병상이 있는데 200개의 병상 중에서 5,000명이 하루 그 한 달 동안 퇴원을 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보통 하루에 이만큼이 퇴원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병상 회전율은 원래는 그 기간 동안의 가동 병상 수 그 기간 동안의 가동 병상 수분의 그 기간 해당 기간 동안의 총 퇴원한 환자 수 퇴원 환자 수가 되는 거죠. 가동 병상 수분의 퇴원 환자 수. 그러면 200명이라는 어차피 가동 병상 수는 근데 한 달이든 뭐 하루든 정해져 있어요. 200개라는 병상이 있을 거고 그 200개의 병상에 한 달 동안 몇 명이 퇴원했느냐? 5,000명이 퇴원 환자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얘를 계산하면은 25라는 병상 회전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병상 이용률이라고 하면요. 병상 이용률은 요거랑 조금 이 안에서 만약에 병상 이용률을 본다면 여기에서는 병상 이용률을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입원해 있는 환자가 있어야 돼요. 병상 이용률은. 그래서 병상 이용률은 병상 수 분의 입원해 있는 환자 수, 재원 환자 수라고 하죠. 입원해 있는 환자 수 곱하기 100 해서 병상 100개에 몇 명의 환자가 채워져 있지라고 보는 개념이 돼요. 그래서 9번은 정답은 25가 되는 거죠. 25가.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에요. 다음에 10번 문제 감염병 예방법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만 고른 거. 이거는 우리 교재에서도 그 시험 문제로 나온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재에서도 이 내용들 하나 이렇게 보충을 해서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인데 감염병 예방법에서 정하고 있죠. 입원 치료를 받아야 돼. 이 감염병들은 입원 치료를 받아야 돼 라고 명시하고 있는 거. 얘를 굳이 별도로 나눠드리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 교재에 이거 다 있는 내용이에요. 처음 보는 거 아니고. 그래서 감염병에 대해서 있는데 보시면 우선 1군은 다 들어가요. 1군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1군 감염병은 무조건 입원 치료 받아야 되는 감염병이고 2군 중에서는 디프테리아, 홍역, 폴리오 세 가지만 들어가 있어요. 디프테리아, 홍역, 폴리오 들어가 있고 3군 중에서는 결핵, 성홍열, 수막고균성 수막염, 탄저까지 들어가 있고 나머지 4군 패스트, 바이러스성 출혈열, 두창, 보툴리눔 독소증, 사스,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신종 인플루엔자, 신종 전염병 증후군 그리고 메르스까지 해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감염병 으로 별도로 명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못 보던 건데 라고 생각이 들었다라면 내가 놓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꼼꼼하게 보시라고 출제해드린 문제예요. 그러면 A형 간염 1군이니까 들어가고 폴리오 2군 중에서 폴리오 들어갔죠. 파라티푸스 1군이니까 들어가고 B형 간염 아니죠. 정답은 그래서 1번이에요. 11번 기생충과 매개되는 중간숙주 연결 옳지 않은 것 톡소포자층 누가? 고양이 그리고 뭐 돼지까지 있고요. 유구조충 돼지고기 그다음에 무구조충은 소 그쵸. 폐흡충 다슬기 그리고 또 민물개나 가재들이 아니사키스 하면 오징어 말고 중간숙주가 또 누가 있어요? 앞에 있는 애가 1 중간숙주가 갑각류 바다 갑각류 그리고 오징어 같은 바다 생선들 오징어 대구 청어 옳지 않은 거 1번이죠. 파상풍 순화독소 접종해서 면역을 형성하면 순화독소니까 인공 수동
인공 능동이죠. 순화 독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순화 독소는 뭐예요? 독소를 순화시킨 거, 약하게 만들어준 거. 항독소는 뭐예요? 그 독소를 죽일 수 있는 항체. 그러면 순화 독소를 접종했다. 인공 능동 면역. 항독소를 접종했다. 얘는 뭐예요? 인공 피독 면역이죠. 그래서 그 인공 피독 면역은 항독소, 이미 어떤 파상풍 균에 노출된 사람에게 항독소를 주입을 해서 틀렸어? 아이고.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 뭐야? 실수로 틀리는 거죠? 그래서 다 뻔히 하는 건데 실수. 그 실수를 줄여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래서 그 항독소는 이미 균에 노출이 됐을 때 그걸 통해서 면역 능력을 주는 거죠. 정답은 2번이고요. 순화독소, 항독소 많이 그 순간 아차해요. 그래서 뭐 영어로 나와도 톡소이드라고 하면 뭐예요? 톡소이드. 톡소이드가 순화독소. 안티톡신. 항독소, 독소에 대한 항독소. 그래서 안티톡신, 항독소, 톡소이드, 순화독소까지 연결해서 생각하시고, 자, 13번 식중독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세균이 분비하는 독소에 의한 것이냐, 세균의 포자에 의한 것이냐에 따라 독소형, 감염형으로 분류한다. 이거 어때요? 문제가 마음에 안 들어? 표정이 문제가 마음에 안 들어? 자, 이거 어때요? 세균이 분비한 독소에 의한 거는 독소형 감염병. 포자? 어때요? 감염형은 뭐예요? 감염형 식중독은 세균 자체로 인한 거. 세균 포자는 뭐예요, 그러면? 모든 세균이 포자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포자 형성 균들이 있죠. 그건 뭐예요? 포자 씨앗, 그 세균의 씨앗. 뭔가 살기 환경이 안 좋아? 그럼 얘가 진짜 포자 형태로 냉동인간처럼 이렇게 있다가 환경이 좋아졌을 때 다시 살아나는 그런 애들이란 말이에요. 포자가 아니라 세균 자체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거죠. 리스테리아 식중독은 독소형 식중독이며, 자, 리스테리아는 독소가 아니라 감염형이고요. 복통, 설사 등의 위장염이 없는 게 특징이다라고 했죠. 살모넬라 식중독 원인식품, 우유, 육류, 난류 등 가공품이고요. 예방을 위해서 도축장 위생관리가 철저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누가 원인이기 때문에 동물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동물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균의 2차 오염이 될 수 있다. 장염 비브리오균 60도에서 15분 가열하면 예방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럼 100도에서 30분이니까 당연히 예방 가능하겠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14번 호소의 수질 환경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 자, 호소에 해당하지 않는 거 부유물질 SS 해당이 됐고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는 하천에만 들어갔죠. 총 유기탄소량 클로로필 A 모두 해당이 됐죠. 그래서 아까도 잠깐 정리했지만 호소라고 하면은 pH, 그다음에 TOC, SS, DO, TP 총인 거기에 하천에 없는 두 개가 뭐예요? 얘네들. 하천에 있는 BOD가 빠지고 하천에 없는 총질소와 클로로필 A가 들어온 거고, 대장균군, 그리고 얘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지만 2015년까지만이었다. 그래서 지금은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다 라고 했던 거.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15번 문제 사회인지이론 설명 옳지 않은 것. 반두라에 의해 제시된 이론이다.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이해하기 위한 틀을 제시한 이론이다. 어때요? 이 설명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답을 안 주니까. 원래 작년 제가 모의고사 할 때는 딱 풀고 나면 정답이랑을 먼저 딱 나눠드린 다음에 쭉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답 뭐로 골랐어요? 그래서 4번 다. 잘 풀었네요. 반두라에 의해서 제시된 이론이고, 사회적 행위를 이해해서 그 전에 학습 이론들은 뭐예요? 사람들은 그냥 환경에 어떤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는 존재로만 보고 학습 이론을 했었는데, 아니야. 그렇게 영향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해라는 개념을 들인 게 바로 사회인지이론. 그래서 사회적 행위를 이해하기 위한 틀을 제시한 이론이기도 하고요.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건강 행동을 잘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요소로 자기 효능감,
정감 제시했고, 학습은 행동, 개인,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요게 가장 핵심이죠. 상호 결정론이 전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학습한다는 것은 환경의 영향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학습 모형들이 이랬죠. 기존의 학습 모형, 우리가 사회인지 이론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일반적인 학습 모형에서는 사람이 학습한다는 게 환경의 영향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일반적인 학습 이론들은 이해하고 있었는데, 사회인지 이론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반대해서 나온 이론이 바로 사회인지 이론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16번 아주 좋은 문제, 쉬운 문제. 레벨과 클락의 자연사 단계와 예방활동, 신생아 대상으로 페놀 케톤 요증과 같은 선천성 대사 이상이나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찾아내서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함으로써 장애를 방지한다. 그럼 얘는 어느 시기예요? 이걸 조기에 발견하겠다라는 거는 불현성 감염기, 인간의 질병의 자연사 5단계 중에서 불현성 감염기에 조기 검진,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통해서 예방하겠다, 질병을 예방하겠다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정답이 3번이 가장 적절하겠죠. 발현성 질환기는 이미 증상이 나타나서 그때부터 치료해서 악화를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겠죠. 정답 3번이고요. 17번 암기되어 있어야 될 내용 중에 하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 구성 요소 연결이에요. 자, 포괄적 서비스 어디로 들어갈까요? 접근성에 들어가야 되겠죠. 전문적인 자격은 질적 적정성. 자, 질적 적정성에서 개인적 수용성 어때요? 개인적 수용성 질에 맞겠고요. 서비스의 조정은 서비스를 잘 조정해서 의료기관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뭐예요? 지속성에 들어가야 되겠죠. 경제적 합리성, 효율성에 맞겠고요. 개인 중심의 진료는 어디 들어갔어요? 개인 중심의 진료, 우리 그 마이어스의 양질의 보건의료 할 때 전인적인 의료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전인간적인 존재로 보고 의료가 제공돼야 된다. 그 맥락이랑 이어서 생각하시면 좀 더 암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중심의 진료, 지속성에서 개인을 중심에 두고 그 사람에 대한 진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냥 다 띄워놓고 보면 이거 질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는데, 그렇게 좀 구분을 해주실게요. 그래서 질에서는요, 개인적 수용성에 들어가는 거고, 지속성에서는 개인을 중점에 둔 진료, 전인적인 진료, 전인적 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개인 중심의 진료와 중점적인 의료 제공을 전인적인, 인간을 전인적인 존재로 보고 그 안에서 그에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4번에 있는 효율성, 평등한 재정, 적절한 보상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제가 아까 설명하면서 이 경제적 합리성을 효율성이다라고 설명을 하긴 했지만, 사실 요 구분 안에서는 경제적 합리성으로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얘는 미국 공중보건학회에서 딱 구분해 놓은 거니까 그대로 연결시키는 게 좋아요. 근데 가끔 뭐 있냐면 요걸 연결하는데 이거랑 마이어스의 양질의 의료에 있는 내용들 막 섞어서 짝짓기 시켜 놓을 때가 있거든요, 문제가. 그럴 때는 경제적 효율성 하면은 경제적 합리성이라면 효율성에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때는. 근데 지금은 미국 공중보건학회에서 구분한 구성요소 찾아라, 연결해라 라니까 여기에 들어갈 건 평등한 재정, 적절한 보상, 효율적 관리 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 4번이고요. 자, 18번 문제. 정수장 수질검사로 매일 1회 이상 검사해야 하는 항목 아닌 거 뭐예요? 맞는 거, 해당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수장도 검사 항목들 중에서 이게 매일 하는 건지 매주 해야 되는 건지 매월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 구분을 다 해야 되는데,
자, 매일 검사하는 거 6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냄새, 맛, 색도, 탁도, 수소이온 농도, 잔류, 염소까지 6종 매일 검사하는 거고, 매주 검사하는 거 일반 세균, 총대장균 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그리고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가상 칼륨 소비량, 증발 잔류물 매주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종이라고 보통 하는데, 요거를 8종이라고 하는 교재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장균이랑 분원성 대장균을 따로따로 세면 8종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렇죠. 근데 이렇게 나와 있는 책들이 있어요. 공중보건 교재들 중에서 8종이라고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수도 매월 1회 이상 검사해야 되는 것들, 그 먹는 물 수질 기준 쭉 있죠. 뭐 무기물, 세균의 미생물에 대한 거, 유기물질에 대한 거, 무기물질에 대한 거, 소독 잔류, 소독 부산물, 그다음에 뭐 심미적 영양물질 이런 것도 쭉 있었잖아요. 걔네들 중에서 1호부터 3호 및 5호 관한 검사 한다라는 거, 그리고 수도꼭지에 관한 검사, 수도꼭지에서, 수도전이라고 하죠. 수도꼭지에서 매월 1회 이상 일반 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잔류, 염소 마찬가지로 4종이지만 5종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5종이라고 하는 데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답은 그래서 3번이죠. 19번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분야별 대표 지표 해당하는 거 어때요? 금연, 절주, 만성질환, 결핵 다 들어가겠고요. 요거는 그동안 시험 문제에 굳이 얘가 이렇게 막 나오진 않았었지만 워낙 헬스플랜 2020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더 들어가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제가 보기엔 대표 지표 항목도 분명히 출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대신 진짜 만약에 여기 이거 수치냈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나오면 전 욕할 거예요. 이것까지 우리가 외워야 되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왜냐면 계속 문제가 점점 더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우선 16가지 항목을 대표 지표를 제시를 했는데,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그래서 건강생활 실천 확산에 대한 4가지 기본 들어가고, 암, 건강검진, 만성질환, 이거 다 뭐예요? 만성 퇴행성 질환과 발병 위험 요인 관리에 들어가 있던 내용들이죠. 거기에 비만, 정신, 구강까지. 그다음 예방접종, 결핵, 이거 뭐예요? 감염병에 대해서, 그다음에 안전 환경에 대해서 손상 예방 들어가 있고, 얘는 뭐 인구 집단 건강 관리. 근데 그 중에서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중간 평가를 했는데 이미 목표 달성해서 지표에서 삭제가 됐어요. 목표를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 더 보면은 저는 그래서 금연을 대표 지표로서 금연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사용한지, 금연이라는 과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도 있다고 판단해요. 아직 문제로 나온 적은 없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모의고사 중에 한 번은 낼 거예요. 그래서 자, 금연 같은 경우는 성인 남성 흡연율이랑 중고등학생 중고등학교 남학생 현재 흡연율, 절주는 고위험 음주율, 신체활동은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뭐 영양 같은 경우는 건강 식생활 실천율, 암은 암 사망률로 보고 있는 것, 암 사망률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건강검진 수검률로, 그리고 만성질환은 고혈압이랑 당뇨병 유병률로 보고 있어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성인 비만 유병률, 정신보건은 자살로 해서 보고 있고요, 지표로. 구강보건은 아동 청소년 그 치아 우식, 그래서 충치 경험률, 그다음 예방접종은 달성했고, 결핵은 결핵 신고 환자, 새롭게 신고된 결핵 환자 신환자율, 그다음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 수로 보고 있죠. 모성 사망비, 이 모성 사망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성 사망률이에요. 그럼 왜 여기다 B라고 썼어요? 이거는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건 뭐다? 우리가 공중보건교재, 예방의학 교재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성 사망률, 그러니까 누구당 10만 명당 모성 사망 수를 보는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영유아 당연히 영유아 사망률로, 노인 건강은 노인 활동 제한율, 그 중에서도 ADL 장애율. 일상생활 수행 능력 보는 거죠. 요걸 가지고 보고 있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가볍게 가나다라 모두 맞는 걸로 냈지만,
여러분들은 좀 더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음 20번 문제.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마지막 문제는 거의 법으로 문제를 조금씩 내고 있는데, 제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내성균 관리 대책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 내성균이라는 건 뭐예요? 병원에서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균들이죠. 자, 이 내성균 관리 대책을 5년마다 수립 추진하는데 의료기관에 장의할까요? 누가 해야 될까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 추진해야 되고요. 내성균 관리 대책에는 정책 목표 방향, 진료 환경 개선,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감시 체계 강화 등도 포함이 되고, 이 정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서 감염병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리고 내성균 관리 대책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법 내용이지만 별로 어렵지 않게 문제를 출제한 거고요. 이 내용은 우리 감염병 예방법 정리했던 내용들에 다 있는 거니까 굳이 자료로는 드리지 않았고, 그래서 감염병 예방법 제8조의 3에 들어가 있어요. 8조의 3, 그 다음에 시행 규칙에서 1조의 5에 이런 것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굳이 따로 더 자료로는 드리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법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나중에 한번 또 내용들을 더 추가로 드리도록 할게요. 20번의 정답 1번까지 해서 모의고사 1회 문제 풀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2회에 이어서 풀어볼게요.